중국 무역 흑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2조 달러. 그런데 같은 기간 광저우에서만 5개월 만에 7만 2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 4명 중 2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게 동시에 가능한 구조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0년째 같은 소리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중국 경제 망한다는 얘기 2015년에도 들었고 2021년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 안 망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망한다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인데 내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는데 수출 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언제, 어떻게 깨지는지를 냉정하게 봅니다. 숫자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국 총 부채는 GDP의 302%를 넘었습니다.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만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입니다. 2025년 한 해 은행 184곳이 합병되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수출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한국 투자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해야 할 모니터링 지표 3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망한다. 이 말 처음 들은 게 언제입니까? 2015년에도 들었습니다. 위안화 폭락, 상하이 증시 반토막. 그때도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그런데 중국은 버텼습니다. 2021년에도 똑같았습니다. 헝다그룹 부도 사태, 부동산발 금융위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버텼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늑대 온다는 거 아닌가? 어차피 또 버티겠지. 맞습니다. 그 회의론은 정당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구분하겠습니다. 망하지 않았다는 것과 번강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기준 중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302.3%입니다. 나라 전체가 1년에 버는 돈의 3배를 빚으로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은 이 수치가 약 270%입니다. 미국은 350% 수준입니다. 그럼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IMF가 2024년 말 집계한 LGFV 규모입니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입니다. LGFV가 무엇이냐면 지방정부가 공식 장부에는 올리지 않으면서 빚을 쌓아두는 별도 법인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숨겨놓는 회사입니다. 중앙정부 공식 부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이미 9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은행 184곳이 합병되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5달 만에 184곳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숫자를 가진 나라가 동시에 무역 흑자 1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의 무역 흑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채가 GDP의 3배이고 은행이 닫히고 있고 숨겨진 빚이 1,200조 원인데 수출은 역대 최대입니다. 이 조합은 보통 말이 안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정상 범위인데 혈압이 200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일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선 무언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스스로 2026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4.5에서 5%로 낮췄습니다.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입니다. 성장을 자신하는 정부는 목표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왜 수출은 사상 최대인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공장은 문을 닫는데 수출은 최대라는 이 역설. 그 답이 지금부터입니다. 해부하겠습니다. 광저우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5개월 동안
이 도시에서 폐업한 기업 수는 72,769개, 하루 평균 482개 기업이 문을 닫은 겁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이풍 스포츠, 반도체 우주전자, 이름만 들어도 중견 제조업체임을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이 기간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풍 스포츠는 스포츠용품 ODM을 담당하던 곳이고 반도체 우주전자는 전자부품 조립 라인을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대기업이 아닙니다. 중국 제조업의 허리를 담당하던 중소기업들입니다. 저장성으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선명해집니다. 수출 기업의 50% 이상이 노동절 이후 장기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의화 시장은 한산해졌고 야반도주를 뜻하는 바올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이 공장에 출근했더니 사장이 없는 상황.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이 단어의 검색량은 2025년 들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출 데이터가 이상합니다. 2026년 3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21.8%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장이 하루에 482개씩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 거리로 나오는데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답은 다크 팩토리에 있습니다. 불을 끄고 돌아가는 공장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조명을 켤 필요가 없으니 불도 끕니다. 공장 안에서 움직이는 건 로봇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부품이 조립되고 완제품이 포장되고 출하가 이루어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에 새로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29만 5천 대입니다.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중국 혼자 흡수한 겁니다. 제조업 만명당 로봇 밀도를 보면 2015년 49대에서 2023년 470대로 늘었습니다. 8년 만에 9.6배가 된 겁니다. 같은 기간 독일의 로봇 밀도 증가율이 약 1.4배 수준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중국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고용 데이터는 이 흐름을 반대편에서 증명합니다. 중국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3년 약 1억 3,400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8,500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12년 사이에 약 5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5천만이라는 숫자는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문을 닫는 건 사람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살아남는 건 로봇이 일하는 공장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인 편의점입니다. 사장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계속 팔립니다. 지역 상권의 고용은 죽었는데 매출은 살아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이 지금 그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고용은 붕괴되고 있지만 생산량과 수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두 지표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역설처럼 보이지만 다크 팩토리의 확산이라는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이 됩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업용 로봇 대표 기업들의 주가는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동화 장비에 대한 자본 투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재 시장은 수요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같은 중국 내에서 전혀 다른 두 경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출이 늘어나는 동안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4가지 진원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부채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부채가 만들어낸 내부 붕괴입니다. 진원지는 4곳입니다. 부동산, 금융, 청년 실업, 내수 소비. 각각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원지 1. 부동산, 헝다. 이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2021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3,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건 서막이었습니다. 2023년 두 번째 거대 개발업체 비구이안 컨트리가든이 달러채 이자 지급을 못했습니다. 업계 2위마저 흔들린 겁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보면요.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은 2024년 초부터 2026년 1월까지 2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1%, 꺾이지 않는 하락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지방정부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핵심 수입원은 토지 매각 수입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토지를 사고 그 돈으로 지방재정이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 팔리니 개발업체들이 토지를 사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토지 수입은 2021년 정점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4년 연속 두 자릿수 하락입니다. 결과는 현실적입니다.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지방정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하나가 무너지면서 지방 재정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금융.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사이 중국에서 은행 184개가 합병되거나 폐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배입니다. 한 달에 30개 이상의 은행이 사라지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된 겁니다. 이 은행들은 대부분 지방의 농촌 상업은행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산하 인프라 투자 회사인 LGFV,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출을 집중했던 곳들입니다. 부동산이 흔들리고 LGFV가 이자를 못 내니 이 배출들이 부실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LGFV 전체 부채 규모는 약 9조 달러입니다. 숫자로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한국 GDP의 약 6배입니다. 이 부채가 지금 중국 지방금융 시스템 안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당장 터지지 않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조용히 지방정부 채권으로 전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청년 실업. 2026년 2월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16.1%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 새로운 기준입니다. 취업을 아예 포기한 니트 계층도 빠져 있습니다.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 연구팀이 니트까지 포함해 실질 청년 실업률을 계산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46.5%. 이 연구는 이후 중국 내에서 삭제됐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5년 중국 핵공업 집단 채용에 120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실제 채용 인원은 8,000명, 경쟁률 150대 1입니다. 이게 중국 청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취업 시장이 무너지면 이어지는 건 결혼과 출산의 붕괴입니다. 2024년 중국 혼인 건수는 610만 건, 2013년 1347만 건과 비교하면 55% 감소한 수치입니다. 출산율은 1.09,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청년 실업은 미래의 소비 시장과 노동력 붕괴로 이어집니다. 내수 소비. 2025년 12월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9%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5%라고 발표되는 나라에서 내수 소비가 1%도 채 안 자랐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것을.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가 명품 시장입니다. 중국 명품 시장은 2024년 기준 18에서 20% 축소됐습니다. 구찌의 아시아 태평양 매출은 마이너스 23%. 이건 검약 소비가 아닙니다.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 심리 붕괴입니다. 여기에 기업 생산자 물가가 더해집니다. 중국 PPI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2.3%입니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3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4개의 진원지는 각각 독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지방정부 토지 수입이 줄어듭니다.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을 깎고 공공지출을 줄입니다. 그 돈이 소비시장으로 흘러들지 않습니다.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고용이 줄어듭니다. 청년들이 집을 살 여력도, 살 이유도 잃습니다. 부동산 수요가 다시 줄어듭니다. 한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반격 카드가 없는 걸까요? 카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카드를 쓰는 순간 자기도 다치는 구조라는 겁니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IEPA,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었습니다. 6대 3. 주목해야 할 건 반대표를 던진 판사 구성입니다. 고서치, 베럿,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판사들이었습니다. 자기 사람들도 등을 돌린 겁니다. 이 판결 하나로 무력화된 관세 재원이 약 1,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조 원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그 재원이 법원에서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극단화됩니다.
대안으로 꺼낸 카드가 무역법 122조와 301조 조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한 8경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 청구서, IPA보다 더 강하고 더 직접적인 수단들입니다. 합법적 근거를 잃으면 더 강한 수단을 찾는다는 것. 이게 지금 미중 대결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무엇으로 맞섭니까? 카드가 3개입니다. 그런데 3개 모두 쓰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카드, 미국 국채 매도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현재 약 7,600억 달러입니다. 이걸 대규모로 팔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미국 금융시장에 충격이 갑니다. 압박 수단으로는 강력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중국이 국채를 팔면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중국이 아직 들고 있는 나머지 물량의 평가 손실이 함께 납니다. 달러 자산을 갑자기 대량으로 처분하면 위안화 절상 압력이 생기고 이는 수출 경쟁력을 직접 갉아먹습니다. 상대방 집에 불을 지르려는데 자기 손에도 휘발유가 묻어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카드, 희토류 수출 금지입니다. 희토류, 전 세계 생산의 약 69%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정제 공정까지 보면 91%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군사 장비 모두 이 소재 없이는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실제로 이 카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유럽, 일본이 희토류 탈중국 투자에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속도를 냅니다. 중국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인데 실제로 수출 금지가 현실화되면 그 속도가 수배로 빨라집니다. 단기 충격을 주는 대신 장기적으로 자기 시장을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납니다. 세 번째 카드, 위안화 평가절하입니다.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출품 가격이 싸져 미국 관세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위안화를 낮추면 자본 유출과 외국인 투자 심리 악화가 따라오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실제로 택한 경로는 조용한 장기전입니다. 이란, 러시아,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를 천천히 만들어가는 포석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6년 3월 중국 수출 증가율은 21.8%였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7.1%였습니다. 3배 가까이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미국향 비중은 줄었습니다. 대신 아프리카 수출이 26% 늘었고 동남아가 13%, EU가 8% 증가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무역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갤럭시 폰의 약 45에서 50%를 생산합니다. 애플은 2025년 기준 아이폰의 약 25%를 인도에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이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결정된 게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이 가진 카드들은 전부 양날의 검입니다. 국채 매도도, 희토류 금수도, 위안화 절하도. 상대에게 타격을 주면 자신도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이 구조가 언제 깨질지, 그리고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구조적 침체의 장기화입니다. 수출은 로봇 자동화로 버티고 있지만 내수, 고용, 부동산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로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숫자로 보면요. 지금 당장 모니터링해야 할 지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안화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가 7.3을 넘어서는 순간 그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중국 내부 자금이 탈출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자본 유출 경보 수준입니다. 현재 환율이 어디에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7.3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는 중국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미 27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이 지표가 반등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게 바로 내수 회복의 진짜 신호입니다. 반대로 계속 내려간다면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는 고착화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중국 가계자산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가 흔들리면 소비도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입 규모입니다. 이건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 기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느냐 마느냐. 즉, 중국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투표입니다. 2023년 FDI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흐름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는지 분기마다 확인하십시오.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머징 마켓 ETF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포트폴리오 내 중국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중국 익스포저가 높다면 현재 구간은 리스크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회의 관점에서 보면요. 미국이 CATL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중국산 배터리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재편의 수혜 기업들입니다. 한국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AI 사이클의 수혜이면서 동시에 탈중국 공급망 재편의 수혜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동력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EM ETF에서 중국이 빠지고 한국, 인도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잇는 것이 시작입니다.